환율이 요즘에 워낙 내용이 핫하니까 환율이 지금 오늘 종가가 1,300원을 넘었는지 뭐 지금 여기에는 1,300원 넘었더라고요. 네, 지금. 종가가 1,300원 좀 넘었더라고요. 오늘 넘었나요? 예, 예. 아, 네. 1,301원인가요? 네. 근데 말씀하실 때 경상수지도 플러스고 그 다음에 특별히 뭐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평이랄까 뭐 의견이랄까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단기적으로 주가도 저평가 영역이 국면에 네. 들었었다면 원화가치도 저평가 영역이 들었었어요. 1,300원이 예. 그렇죠. 네. 네, 우리 경상수지 그다음에 우리 애완보유액 네. 그다음에 우리 단기예측 고려하면은 이 1,300원이라는 환율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동안 그 달러 강세 때문에 뭐 원화 가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죠. 그동안 달러 가치가 오른 거는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렸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것 때문에 달러 수요가 늘었는데요. 예, 그런데 달러 지수가 선진국 통화에 비해서 얼마 전에 105까지 갔다가 네. 또 102까지 떨어졌죠. 지금 104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105 무렵이 정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서 미국의 10년 국제 수익률이 저는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저는 저평가된 통화가 엔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엔화가 뭐 135, 136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국제 결제원에서 실질 실효환율을 매달 작성해가지고 발표하는데요. 엔화 가치가 역사상 거의 39%나 저평가되어 있어요. 저평가 정도가 가장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이건 언젠가는 해소됩니다. 저는 조만간 달러 가치 하락하고 엔화 가치 오르고 우리 원화 가치도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하나 요즘 좀 약간 헷갈리는 게 말씀하신 대로 달러 지수는 고점 찍고 내려와서 이제 네. 기는데 네. 그 기간에 사실 그러면 원화가 같이 좀 강세로 전환됐으면 너무 좋을 텐데 네. 그 기간에 원화는 정말 하늘 모르고 그냥 솟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니 원화도 1290까지 갔다가 1238원까지 한번 떨어졌지 갔다가. 않습니까? 근데 갔다가 다시 또 바로. 요즘 네. 최근 요 바로 며칠에 네. 달러가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도 6월 와서 빠진 거거든요. 5월은 뭐 네. 그럭저럭 잘 버티고 6월에 작살이 났고 네. 환율도 6월 와서 그냥 네. 날아간 건데 네. 달러가 6월 달에 생각보다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그 확실한 디커플링이 6월에 네. 나버렸는데 네. 그거는 혹시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그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잘 맞았었는데 예. 네. 그거는 좀 미래를 좀 더 내다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지면 한국 수출 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 작년 기준 44%거든요. 네, 그런 시각들이 좀 반영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에 1,300 환율이라는 거는 너무 높습니다. 네, 제가 우리 환율 지금 장기 추세 구하면 한 1,2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저는 머지않아 올해 내 1,200원 근처로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조금 오고 수출이 여기서 조금 줄어들어도 예, 1,200원. 달러가 결국 저는 네. 약세로 갈 것이다. 예. 그리고 환율이 사실 이렇게 높으면 옛날에 저도 이제 뭐 물론 교수님에 비해서 훨씬 나중에 시작했지만 주식을 2000년대 초반에 증권사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처음 배운 게 환율이 엄청 오르면 우리나라 수출 위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온다.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보통 환율 오를 때는 뭐 일반적인 수출주는 주가가 좋은 경우가 많다라고 예. 저는 많이 배웠었고 그렇죠. 그랬던 적이 많았는데 이번은 분명히 환율이 올라서 실적이 좋을 것 같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다음 분기 안 좋을 거야 하면서 주식을 마구마구 패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볼 때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환율 그래도 오르니까 실적 좋아지는 걸 보고 그래도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환율이 너무 오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망가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한국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지 둘 중에 만약에 골라야 되면 어느 쪽이 지금 맞을 것 같으세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서 향후 6개월 정도만 말씀드린다면요. 네. 환율도 너무 높고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다. 6개월로는 확실히 환율이 올랐다는 게 과대고 과대했고 그래서 주가는 지금은 너무 반대로 빠졌다. 한국 자산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네. 환 왜, 음. 왜 여쭤봤냐면 사실은 올해 미국이 S&P가 지금까지 21% 빠졌거든요. 예. 근데 원화가 16%인가 절하가 됐어요 올해. 왜냐하면 그 정도 안 됐습니다. 1,100 얼마에서 시작했거든요 올해. 근데 지금 1,300원이잖아요. 예. 그 정도 한 원화 작년 말에 1,200원이 안 됐거든요. 예. 1,100원대 중반이었으니까 작년 말에. 작년 말이요? 예, 이번 아니에요, 정도 아니에요. 아니었나? 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렇게 네. 좀 저평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보다 더 든 게 제가 환율을 지금 수치를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보니까 엔화가 가장 저평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로 가치는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10% 넘게 떨어졌던데요. 작년만 환율이 아니, 한 10% 정도 네, 될 그러니까 겁니다. 10%면 네. 우리가 만약에 S&P 500을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은 10% 손해 보고 끝난 거거든요. 연초에 만약에 내가 S&P 500을 샀다. 네. 그러면 원화로 투자한 사람은 20%를 날린 게 아니고 10%만 날린 네. 거고 네. 반대로 올해 코스피를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샀으면 30%가 예. 날라간 게 아니라 더 날라간. 그러면 예. 격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예, 예. 근데 보통 이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격차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미국이 훨씬 좋아서 벌어진 거니까 미국이 더 좋을 거다라고 보는 예, 분들도 예. 있거든요. 예. 이거를 근데 교수님은 반대로 이렇게 벌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네.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네. 원화 가치는 오를 것이다.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벌어진 게 모이는 쪽으로. 예,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환율 얘기를 계속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저 또한 궁금한 게 이제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이제 금리 역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환율이 이렇게 간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예. 금리에 대해서는 한국 금리 역전될까요? 아니면 역전돼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미국만큼 또박또박 따라서 올리게 될까요? 예, 미국 금리 올리면 단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 뭐 2020년, 2021년 채권 시장에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왔고 주식시장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나라 미국 금리 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요, 구조적으로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질 거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제가 보면은 1980년대 IMF가 세계 경제 성장을 발표하는데요. 2009년까지는 우리 경제가 연평균 7.4% 성장했습니다. 세계 경제 3.4%의 연평균 성장률이. 근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 세계 평균 3.3, 우리 3.0이요. 2010년부터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선진국, 특히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추정해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2% 정도 돼요. 실질 GDP 기준으로. 근데 10년 후에 보면요, 우리나라 잠재성이 1.0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에서 추정한 거 보니까 1.8%예요. 앞으로 갈수록 우리 경제 성장이 미국보다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전환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기에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채권, 미국 사람들이 우리 채권 팔 수밖에 없죠. 그럼 환율은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경상수지가 네, 흑자가 받쳤으니까 나니까. 예, 괜찮을 것 예, 같다. 그렇죠. 그것으로 근데 나가는 만큼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네. 우리가 흑자니까요. 흑자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렇다면요? 경상수지는 저는 흑자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거든요. 네. 기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투자하면 투자율이 저축률보다 높아가지고 경상수지가 적자날 텐데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는 저축이 투자보다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거든요. 경상수지는 흑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폭은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850억 달러가 경상수지 흑자가 났는데요. 올해는 뭐 500억 달러 안팎으로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고요. 근데 500억 달러 그것도 굉장히 큰 흑자거든요. 그만큼 채권 시장에서 돈이 안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즘 또 제일 많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네. 이제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는 게 환율이 사실 저는 뭐 1,300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1,300원이라는 환율을 넘었을 때는 대한민국에 정말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만 넘었다. 심지어 코로나 위기 때도 1,300원은 안 넘었었는데 예, 예. 이번에 넘고 2008년에 넘고 2001년에 카드채랑 버블 터질 때 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역시 아까 또 다시 아까 모멘텀으로 보는 분들은 이래서 위기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반론 같은 거 지금까지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셨으니까 한 번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2008년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1,300원 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2020년에도 못 넘었습니다. 예. 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경제력, 뭐 경상수지나 그다음에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건요. 명목 금리보다는 실질 금리 차가 환율에 네. 더 영향을 줘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지만은 미국은 거의 마이너스 5%.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마이너스 3% 정도 네.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실질금리가 미국보다는 훨씬 더 높다. 네, 네. 그렇죠. 마이너스 거지만 이게 환율에 더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거 고려하면은 지금 1,300원 환율은 너무 높다는 겁니다. 네. 일시적으로 조금 환율이 더 오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오르면 오를수록 외국인들은 야 한국의 돈 가치가 너무 떨어졌네. 네. 일부 외국인들이 저는 조만간 환율 보고도 주식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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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환율 올라가서 수입 물가 올라가서 또 한국 물가도 생각보다 또 강하게 나올 거라고 또 보시는, 그러니까 나쁠 때는 다 안 좋은 방향으로 상상을 해보니까요. 그런 의견은 근데 어떻게 보세요? 환율이 좀 올라가지고 수입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유가가 앞으로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곡물 가격도 이제 계속 같이 좀 떨어질 예, 지금 거라고. 원자재 가격이 네. 저는 이미 다 정점을 치고 떨어지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유가가 지난 주말에 6% 떨어졌고 지금 오늘 또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 좀 떨어지고 있던데요. 저는 모든 원자재 가격이 정점을 치고 떨어지는 과정이다. 예, 그리고 제가 저 7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는요. 특히 미국 소비자 물가는 유가의 1개월 후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월보다 6월이 지금 네. 유가가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7월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더 낮아질 거라는 네. 거죠. 그 관련해서 요거 이제 질문이 대본에 있는 건데 환율하고 연동된 아까 이제 환율 올라갔으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정말 팔기만 주식을 하죠. 팔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지금까지는 해석하시는지. 환율이 올라갈 거라 기대하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판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1,300원 넘으면은 네. 저처럼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근데 외국인들이 너무 하는 규모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규모는 줄긴 했습니다. 네. 네, 그렇긴 하죠. 예. 외국인 저는- 매도가 한국만 파는 게 아니라 이머징을 팔면서 네. 좀 더 많이 팔 거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스켓으로 이머징을 다 판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 팔아요. 정말 예. 너무 많이 압도적으로 팔았죠. 1등이라서 네. 네, 그거는 저 미국 주식형 펀드로 미국 주가가 나쁘니까 네. 주식형 펀드로 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머징을 더 팔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만간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네. 이런 기대를 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외국인들이 조만간 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도 곧 전환할 수 전환할 있다라고 것이다. 보시는 거죠. 지금 규모가 네. 줄어들다가 네. 저는 뭐 7월 말 8월 가면서 외국인이 순매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월간으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잠깐 순매수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예. 그때 환율이 이거 1238원까지인가 네. 떨어질 때였어요. 네. 네. 예, 너무 그런데 짧았어요, 근데. 네, 너무 잠깐 짧았죠. 너무 잠깐. 네. 네. 그런데 8, 9월 달에는 환율이 더 오랫동안 떨어지면서 네. 더 오랫동안 외국인이 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엔화가 이제 저평가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제 엔화와 관련된 자산을 사면은 좋은 거잖아요. 엔화가 이제 앞으로 강해질 거니까. 근데 이제 개인분들이 엔화를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N ETF를 사는 것도 있을 거고요. 미국에 상장된 게 있으니까. 아니면 나는 N으로 된 주식을 사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N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엔화가 강세가 되면 엔화 니케이가 빠지는 경우가 사실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환율이 내려갈 때 주식이 좀 버텨주면 거기서 좀 더 먹는 거잖아요. 엔화 투자의 방법, 그러니까 엔화 절상이 됐을 때 투자하는 걸로 제일 추천하시는 건 혹시 어떤 방법이세요? 저는 ETF가 아까 엔화 ETF 제일 엔화 낫다. ETF 가. 아예 그냥 퓨어하게 예. 통화를 아예 사는 방향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엔화 ETF가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살라고 찾아보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인베스코에서 나온 미국에는 게. 있군요. 제가 네. 우리나라 것 좀 살라고 찾아보고 그건 있는데 없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ETF가 상장된 게 없더라고요. 미국 상장된 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좀 고려해봐야 될 것 아, 같습니다. 만약에 하시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엔화를 환전하는 건 너무 수수료가 크고 예,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하신다면은 엔화 ETF를 추천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달러가 높아가지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 사면 또 이게 근데 이제 대신에 그 엔화를 낮게 만약에 돼 예를 들어 있으니까. 130엔짜리가 100엔 되면 거기서 20% 이상 예. 먹는 거니까. 근데 달러가 또 내려가면은 뭐 근데 그거 이제 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엔화가 어떠냐면 더 잘 아시지만 한국은 엔화랑 원화를 직접 환전하는 것처럼 저희가 보이지만 재정환율이죠. 달러를 통해서 환전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엔대 그렇죠. 원화 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N 100엔 환율당이 지금 1,000원 약간 미치지 않습니까? 네, 네. 장기적으로는 1,000원 이상 뭐 예. 1대 10 정도가 네. 저는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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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지금 엔화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원화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달러라는 돈은 그래도 어쨌든 자산 배분 관점에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조금 정도는 들고 있을만 하잖아요. 달러라는 네. 자산을.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이거를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달러로 바꾼 다음에 이 달러가 계속 그냥 달러 기준 수익으로 달러가 늘어난다는 관점으로 엔화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그거는 뭐 괜찮은 방법인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하는 예, 거는 예. 네. 일본 얘기를 했으니까요. 엔화 얘기를 했으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계속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중국 비중 늘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다가 네. 중국 주가 안 올라져 욕을 많이 받아먹었습니다. 아니요, 최근 두 달 최근에 동안 최고로 엄청 좋은 올랐죠. 지역이 중국입니다. 네.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런데 더 좋아지나요? 앞으로 10년 더 저는 미국 주가보다는 중국 주가 상승률이 더 높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 경제 기업 부채가 많기 때문에 구조조정 한번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저는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4 내지 5% 이제 중성장, 뭐 중국 10% 성장하다 4 내지 5% 완전히 저성장이죠. 이런 국면으로 가기는 가는데 좀 질적 성장을 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돈이 실물보다는 금융시장으로 더 와요. 네, 그리고 최근 다른 데는 다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중국은 좀 금융 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 사이클이 좀 다릅니다. 네, 모든 나라들이 작년 7월 무렵에 경기 선행지수가 거의 정점을 치고 OECD 선행지수 보면 하락했는데 중국은 2월이 정점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물론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비자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금융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가는 상대적으로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 비중 뭐 높으신 분들은 좀 줄이고 저는 중국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5월, 생각합니다. 6월에 중국이 시장 대비 거의 20% 이상 아웃퍼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도 이거 너무 궁금했던 건데 딱 물어봐 주셔가지고 아까 미국 부동산 얘기하셨잖아요. 예. 금리 오르면 한국 부동산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딱 물어보셔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지만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어렵지만 꼭 좀 네, 답변을 제가 해주시면. 부동산 추세 구해 보니까요. 네. 그 꺾이고 있어요. 한국 부동산도 예, 네, 이게 한국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 네. 한국도 꺾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HP 필터라는 걸 추세로 구해 보니까 꺾이고 있고요. 그게 대구가 먼저 꺾이고 대전이 꺾이고 서울 강남이 꺾이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 김열매 의원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열매는 같이 건설회사에서 오래 했는데 네. 저희가 보는 것하고 또 더 크게 보시고 그렇죠. 미국까지 네. 보시니까 그래도 좀 의견을 네, 제가 좀- 거시경제로 보면요. 네. 네네. 뭐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렌트 소득 수준에 비하면 우리나라 저 아파트 가격이 최소한 30% 이상 가대평가됐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해소되는 과정이죠. 부동산을 결정하는 주가, 금리, 대출 금액 가장 중요한 게 경기. 지금 경기가 이제서야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추세가 한번 꺾이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지난 정부에서 28번 규제를 했다는데 올라갔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 내년 갈수록 계속 규제 안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차피 한번 꺾이고 나면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한번 추세가 꺾이면 이거는 정부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부동산이 위축되게 된 게 사실 연초만 해도 이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게 예,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매수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연말쯤 돼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럼 지금부터 하반기까지도 부동산이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예. 금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더 못 오르고 다시 내년에 완화적 정책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도 부동산은 계속 내려간다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늘 그 저금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금리가 낮다는 건 금리에는 미래 경제 성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안 오른다는 것이죠. 저금리 의미는 경제 성장이 떨어진 것이다. 일본이 그 90년대 들어가지고는요.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도 떨어졌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를 들어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이론적으로 금리하고 기업 이익 증가율이 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떨어져도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지면은 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그 자산 가격을 볼 때 금리는 보지 말자. 기업 이익 증가율, 경기를 더 보자. 네, 그런데 우리 경기가 지금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2월을 고점을 치고 이제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거든요. 이게 한 번 떨어지면 평균 19개월 떨어져요. 앞으로 경기가 최소한 1년은 나빠진다는 거죠. 그 경기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그런 데이터와 관련돼서 경기가 우리나라 경기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제가 오늘도 정말 많이 놀란 게 제가 이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여의도 파크원 건물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오늘 비가 오니까 예. 지하로 갔거든요. 현대백화점 통해서 갔는데 4시 언저리인데 너무 사람이 많고 예. 그냥 너무 그냥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물론 IMF 때는 대학생이었으니까 예. 제 기억에 96년이 정말로 너무너무 좋았던 제 대학교 1학년 때이기도 하지만 예. 정말로 너무너무 좋았던 때인데 바로 97년, 98년에 이제 위기가 왔잖아요. 예. 근데 그때 보면은 97년에 제가 2학년 때 배낭여행을 가면서 신문, 제 비행기 이제 신문에 막 연초부터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IMF는 그 다음에 왔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꺾인다고 해도 정말 경기가 화랑이라고 느끼고 나서 2년쯤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실제 예를 들어 돌아다녀 보면 너무너무 경기가 좋아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옛날에 IMF 너무 좀 극단적인 예지만 IMF를 비교해 보면 이게 97이 아니고 96년일 수도 있는 거라면은 예. 조금 더 늦게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어떻게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미 경기 침체는 오고 있어요. 이미 네, 오고 경기 있다. 근데 그럼 수축 밖에 보이는 건 그냥 너무 들어서는 과한 거죠. 거다. 예, 네. 일부겠죠. 예, 그리고 어딜 그때하고 네. 지금하고 가장 다른 거는요. 네네. 예, 그때는 우리 가계 부채의 비율이 GDP 대비 97년 50%였어요. 네. 예, 그런데 작년에 107%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요새 뭐 젊은 분들 제가 욕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저축을 별로 안 하고 네네네.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예. 네. 아마 그래서 지금 뭐 그런 활기찬 모습도 그러니까 보일 서울에 수가 어딜 있는데 가도 요즘에는 사람이 많고 정말 우리 전 지방까지 안 가봤지만 서울에 어느 지역을 가도 자리 뭐 이러니까 이게 이거를 96년의 느낌인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느낌인 건지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경기 사이클상으로는 이미 네. 그 수축 국면 초기에 이미 지금 아직 초기거든요. 네. 지금 네. 2월이 고점이었고요. 네네네. 예, 지금 2월이 고점이었으니까 이제 아주 초기죠. 초기에는 지금 경기가 뭐 체감적으로 그렇게 나빠지는 줄은 모르죠. 네. 예, 그런데 올 하반기 후반 내년 가면은 네. 아마 경기 침체가 많이 낮아질 것 같고요. 네네네. 예, 그다음에 제가 오늘 부산 뭐 창원 가가지고 네. 예, 기업인들 대상으로 네.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건 또 다릅니다. 또 다르다. 예, 또 방금 전에 한 기업인 뭐 메시지가 왔는데요. 예, 그동안 한 40몇 년 동안 기업을 해왔는데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거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네. 예, 기업인들의 체감 경기는 우리 일부 가게가 느끼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 BSI, CSI 이걸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심리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하는데요. 그걸 합쳐가지고 경제 심리 지수라는 걸 작성하는데 기업 가중치가 75%고 소비 가중치가 25%밖에 안 돼요. 네. 기업이 더 경기를 빨리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또 너부터 옛날에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낮았지만 네. 기업 부채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아, 지금은 기업 그때보다- 부채는 낮은데 가계 부채가 높아서 쌤 아닌가요? 그렇게 아니요. 볼 수 없나요? 네. GDP 대비로는요. 네. 그때 기업 부채가 GDP 대비 97년 107%였어요. 네네. 근데 작년 말에 114%거든요. 네. 물론 기업 자산도 많이 늘어나서 네네. 자산을 고려해야 되지만 네네. GDP 대비로 보면은 우리 기업 부채가 97년 애한이익이 107%에서 작년 말에 114%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때는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워낙 부채를 많이 갖고 있어서 네. 위기가 그러니까 큰 애들이 많으니까 큰 애들이 망해서 굉장히 네. 큰 충격을 준 거고 네. 지금은 대기업들은 워낙 그렇죠. 빵빵하니까 이게 약간 그 부채 재분배 같은 것도 있었는데 네. 그런 거는 그래도
어렵다 기업들이. 그렇죠. 차별화됐죠. 네. 근데 대기업은 좀 좋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한국에서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걸 냈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이 36%예요. 네. 우리나라 기업 36%는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네. 그게 중소기업이 42%, 네. 대기업도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LG전자 이런 큰 기업들은 엄청 좋죠. 네. 가게도 개인도 다, 그러니까 기업도 개인도 전부 다 차별화예요. 양극화가 양극화. 그때보다 훨씬 심해져 있는 것 네. 같아요. 36%가 지금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평균으로 보는 거랑 실제 이제 밑에 단에서 보는 거는 네. 체감 온도가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 근데 만약에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동산이 30% 고평가돼 있고 지금 약세로 접어들어요.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게 모든 자산이 그렇지만 항상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만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 30%만 빠져도 대한민국은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정말로 심각한 충격이 온다면 한국에 지금 주식을 안 사는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 이유도 있죠. 우리 가계 자산 중에 77%가 실물 자산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빠지면은 뭐 소비 심리가 우리 가계 부채 많고요. 우리 뭐 원리금 상환 비율이 가계가 한 39%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은 소비 심리 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사실 1분기 우리가 그 수출 때문에 겨우 0.6% 플러스 성장했는데요. 소비는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그렇게 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장을 유지하려면 뭘로 타개를 해야 될까요? 어디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찾을 수 있을지가 우리나라 좀- 잠재적 잠재 성장이 떨어진 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이미 노동은 주어졌고 자본 스탁 그렇게 많이 늘어나죠. 생산성 개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노사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게 쉽지 않은 문제죠. 지난 정부에서 총리가 각 경제단체 모아놓고 사회적 대타협을 해보자. 그런데 한 경제단체가 뭐 총리 시절에는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와가지고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번으로 끝났거든요. 생산성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주식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잠깐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떤 산업이 그래도 미래에 좀 기대가 되는 산업이어야 잠깐 반등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하면 그나마 나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두 분이 증권시장에 계시니까 사실 저는 산업은 잘 모릅니다. 네. 이렇게 떨어지면은 또 주도주들이 나오거든요. 네. 뭐 두 분이 좀 연구해가지고 증권회사 많이 계시니까 저는 저 증권회사를 떠나버리니까 기업은 네. 정말 모르겠고요. 네. 네. 특정 산업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산업 네. 생산성을 네. 올려줄 네. 산업이 근데 아직은 제가 보이지 한마디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주식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은 많이 낮춰야 된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명목 성장률보다 주식시장 수익률이 1 내지 2%포인트 높거든요. 근데 네. 우리 명목 성장률이 지금 잠재성 3%로 떨어졌어요. 네.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은 1 내지 2% 플러스 4 내지 5%라는 거예요. 네. 최근에 그 국민연금도요.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6.4%였는데 앞으로 2023년, 2027년 계획을 내놨는데 5.4%로 낮췄어요. 네. 실제로 지난 거 10년 동안 보니까 우리 명목 성장률보다 1, 2% 높았고요. 매년 코스피가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은 명목 성장률 3%였는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수익률이 11%였거든요. 지난 3년간이 명목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돼요. 물론 그 가운데도 뭐 종목별, 산업별 차별은 심화되겠죠. 네. 그래서 급락했으니까 분명히 또 급등을 할 겁니다. 네. 급등할 때 분명히 어떤 주도주가 나타날 텐데 그거는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좀 알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교수님 말씀대로 매크로가 크게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이제 주가를 맞추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큰 흐름을 보자면
오늘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꼭 들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또 이렇게 그래도 생각이 8, 드네요. 9월에 올라간다고 하는 내용 좀 집중을 하시죠. 그래도 그거 조금 긍정적이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결과적으로 한 번 과한 수익률,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 높은 수익률이 나왔을 때는 평균에 회귀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더 낮춰라라는 중요한 말씀도. 그래도 일단은 더 긍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8, 9월에 좋을 수 있다. 지금보다는 그때가 훨씬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에 우리가 그래도 좀 하시죠. 네.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교수님 혹시 오늘 교수님의 팬들이 한 무려 5천 명이 넘게 덕분에 왔어요. 진짜, 예. 네, 팬들 분들께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마지막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2020년에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작년에 지루하다고 그럽니다. 요새는 주식 꼴도 보기 싫다고 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 보지 마라. 네.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우리 명목 지지비 앞으로 3%는 성장하고 네. 계속 코스피는 5% 이상 성장한다. 네. 그냥 꼴도 보지 말고 그냥 보지 말고 기다려라. 네. 모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가가 제가 일평균 수출이나 명목 GDP 모든 거에서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그냥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가지고 이런 네. 사이클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시니까. 가장 좋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네. 제가 그 어떤 증권회사 다녔는데 97년 그 외환위기 뭐 증권회사 망한다고 제가 다니는 회사도 망한다고 네. 뭐 퇴직금도 못 받는다. 네. 많이 머리 좋은 분들이 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분들보다 지금 더 잘 돼 있습니다. 네. 기다리면 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기다리는 말씀이십니다. 말. 네. 진짜 좋은 말씀. 1부, 2부 이거는 좀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지금 레벨에서 손절을 하고 나갈 거는 아니다. 요거는 또 조금 30%는 30% 현금은 있지만 어쨌든 있지만 뭐 그래도. 그럴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여기저기서 찾으시는 분이 많으신 정말 와중에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